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공동 춘계 학술대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춘계 공동 학술대회 주제는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과 시장 친화적 규제입니다. 그리고 경제학회 쪽에서는 탄소 배출권과 기업 경영 관련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겠고, 경영학회 쪽에서는 빅테크 플랫폼과 기업 생태계 혁신 성장을 위한 시장 친화적 규제 관련해서 토론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발표와 토론에 앞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들이 계신데, 귀빈 잠깐 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학회 회장 정진욱 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경영학회 회장 박영렬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한국경제학회 회장 정진욱 회장님 모셔서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한국경영학회와 한국경제학회가 함께 개최하는 학술 회의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또 유튜브 중계로 참여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학과 경제학은 연구 주제나 방법론의 공통점이 많아서 늘 서로 도우며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두 학회가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열게 된 것도 그런 학제 간 도움의 한 모습이어서 참 기쁩니다. 이 공동학술회의를 제안해 주시고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한국경영학회에 감사드립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한 점은 두 학문의 연구 주제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두 학문의 시각과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주제를 분석할 때 경제학의 시각과 경영학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주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의 관점에서 평면적으로만 보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두 개의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혁신과 규제라는 중요한 주제를 두 개의 다른 각도에서 보고 토론하는 오늘의 공동학술회의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루는 구체적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혁신이 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규제 방향에 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소위 ESG라고 불리우는 그 기준 중에서 탄소 배출권 규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하시는 두 분과 토론하시는 네 분 모두 탁월한 연구자이자 전문가들이셔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모쪼록 현장이나 유튜브 중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 부회장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뜻깊은 자리에 또 참석을 해서 축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영렬 한국경영학회 회장님, 정진욱 한국경제학회 회장님,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학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학계, 경영학계를 대표하는 두 학회가 모여서 춘계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기업 경영 환경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금융과 같은 각종 사업 기반이 비대면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AI, IoT, 그리고 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과 스타트업의 출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경영 환경이 다를 정도로 급격하게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이끄는 혁신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규제들이 산업 현장에 곳곳이 자리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혁신에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OECD 역시 우리나라를 규제 강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평가하는 등 국내의 규제 환경에 대한 해외의 시각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작년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등 노동계에 치우친 법이 많이 입법 내지는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 환경 안전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서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하는 업종에서는 아주 어렵게 느끼고 있고 특히 외국 기업들도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CEO를 맡기를 꺼려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잘 아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1월 달에 시행이 되면 아주 기업들은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코로나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수준을 글로벌 시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혁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과 시장 친화적 규제라는 학술대회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 주제인 플랫폼 산업의 경우 이미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정도로 이게 존재로 자리매김했고 경제 성장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상품 거래의 창구이자 각종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제공하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산업에도 꼭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른 플랫폼 생태계에서 외국보다 높은 수준의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에 혁신의 불꽃을 약화시켜서 국경 없는 플랫폼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인 탄소 배출권 또한 기업 경영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소 중립 선언을 앞다퉈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요 기업들이 환경 문제를 포함한 ESG 경영 체제를 앞다퉈서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탄소 배출권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용성을 고려를 해서 국제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빅테크 플랫폼과 기업 생태계 혁신 성장을 위한 시장 친화적 규제이고 동국대 경영학과 최경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최경규 교수입니다. 이렇게 처음 경제학회와 경영학회가 큰 진짜 의미 있는 연합학회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크고 의미 있는 건 줄 모르고 제가 덥석 발표를 하겠다고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와서 저보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에 쓸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주어진 기회니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자료집을 받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좀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거의 슬라이드 쇼처럼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빅테크 플랫폼과 기업 생태계 혁신 성장의 미래, 제가 중간에 처음에 어나운스 됐던 제목에서 미래라고 바꿨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일까 아니면 흑빛일까, 이거는 기업들에게만 말하자면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우리가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토양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규제보다는 미래라고 해서 약간 오픈엔디드로 만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보여드리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은 거의 인트로덕션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정보혁명과 빅테크, 이 부분이 약간 빅테크의 금융 공습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의 금융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인터넷 전문은행, 그리고 앞으로 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빅테크와 기업 생태계의 미래, 이 부분에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규제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자 분들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보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2020년 8월 9일, 작년 8월 9일에 저희 딸이 직접 가서 찍었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센트럴파크인데 요 지금 동그란 원판이 앉는 벤치예요. 뉴욕에서 굉장히 아주 진짜 약간 하이텍을 모방한 이걸 만들었는데 한 명도 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코로나 이전 같았으면 여기가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사진이 로커펠러 센터. 여기도 예전과 너무나 다르고요. 길거리 보시면 피프스 애비뉴, 이때가 보통 레스토랑 위기라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행객들로 바글바글한 건데 전체 한 50명 정도 사람이 보입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sak스 피프스 애비뉴 거의 70% 세일인데 혹시 사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이는 거는 다 마네킹입니다. 그리고 한참 찾아보시면 저기 한 사람, 여기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이 이랬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백신도 상황도 좋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역시 모든 것이 스탑되어 있어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백신 상황 저희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뉴노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일상생활에서 뉴노멀이 많이 바뀐 것이 있는데 우선 비대면 쇼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자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의자 가구도 바꾸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원격 학습, 원격 의료에 대한 디맨드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OTT 게임, 전자상거래 등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패턴을 보면은 언택트 소비,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 그다음에 홈 이코노미, 집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고 본인에 대한 뭐랄까 성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을 위한 그런 이코노미, 컨섬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존 A에서 2G까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존은 자기네가 A에서 G까지 안 가고 한 Q 아니면 뭐 L, M 뭐 중간 정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비즈니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홀푸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고 있던 인수합병과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홀푸드가 그 농수산물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오프라인 스토어입니다. 이것을 사들인 이유는 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프리미엄 프라임 멤버십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결제라든가 디스카운트라든가 다른 곳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올 어라운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사들였고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OTT 집에서 이제 동영상 시청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한 2달 사이 1월, 2월 사이에 넷플릭스가 12.8% 증가를 했고 왓챠 플레이도 거의 뭐 100% 이상 횟수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보면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 퍼니싱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집에 인테리어를 바꾸고 집에 가구를 바꾸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계신 분들도 화상회의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신저 룸스, 팀즈,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구글의 미트 그리고 줌 보면은 줌 같은 경우에는 하루 3억 명 이상이 지금 이게 2020년도 자료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글은 그 중에서 이제 보안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또 이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회의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바꾸고 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솔루션, 이 각 데이터 센터, 지금 여기가 이제 데이터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그리고 데이터가 모이고 여기에서 화상 연결로 정부의 회의까지도 한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런 비대면 시대에 거의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고 사이버로 가능해지고 이제 이럴 때 비대면 화상회의 등 여러분 아마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자료가 펼쳐진다든가 이제 이런 또는 오소라이즈드 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뉴스에서 보고 그랬는데요. 이런 비대면 시대의 사이버 위협이라는 것은 항상 상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혁명과 빅테크 들어가 보면은요. 이 모바일 혁명을 이끌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특히 이 통신 쪽에서 3G, 4G, 5G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5G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을 실현하려고 하고 이제 실현하고 또는 더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재작년에 ODA 사업으로 캄보디아를 갔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편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랩 또는 패스앱 이런 걸 통해서 택시를 부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툭툭이라 그러나요? 그 세 가지 거기에서 쓰는 모든 말하자면 이 교통수단을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결제가 되고 있고
이 여행자로서는 택시를 부르고 어디를 가고 이러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좀 저할 수가 있는데, 이 여행자들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것, 그런 정책으로서 그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나라의 이제 재무장관, 재정부 장관에 해당하는 이제 분을 만났을 때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젊고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혁신적인 그 일에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서 자기네 나라는 2G에서 3G 넘어서고 4G로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디벨로핑 컨트리조차도 혁신에 뛰어들고 그 마인드가 지금 이 정부의 어떤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들이 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빅뱅, 제가 이 빅테크를 얘기하면서 금융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쏠려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서 조금 뭐 양면 시장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시 약간 중간으로 돌아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금융이 중요한 이유가 이 빅테크들이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우리가 가파 또는 파항이라고 하는 이런 빅테크들이 자기네 원래 고유 코어 컴피턴시를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밸류 체인을 생각을 할 때 만약에 데이터 서치 또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점 업체를 통해서 사고 팔고 딜리버리 해주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 금융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소비자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죠. 물건을 찾고 결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빅테크들이 금융을 제공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돌아와서 말하자면 밸류 에디드의 그 펑션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은 결국은 그 마지막 단이 될 수 있는 금융 부분까지도 자기네가 제공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부터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막고, 이것이 어떤 백워드 쪽으로 리퍼커션이 지나가고, 또는 양면 시장, 입점 업체가 들어와 있는 그 양면 시장에 또 어떤 규제가 들어와서 이것이 다시 또 포워드하게 어떤 리퍼커션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규제가 들어오면 이게 거기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밸류 체인 상에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금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금융은 정말 비약적인 그런 발전과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어디를 규제로서 때리느냐, 그것이 다른 곳까지 다 간다는, 이제 특히 그 마지막 부분, 소비자와 사는 어떤 판매, 딜리버리, 이거에 접점이 되는 사람들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부분이 바로 금융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를 했었고요. 또 각 어떤 펑션마다 또는 프로덕트마다 지금 방화벽이 다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빅테크 또는 통신 SNS, 포탈,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이것이 컨버지가 되고 모바일 회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디지털 테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지를 보시면은, 우선 이용자들의 소비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냥 금융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기존의 메신저나 간편 결제, 웹툰 등의 컨텐츠 서비스를 넘어서 쇼핑으로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을 확장하면서 마지막 단인 금융 영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을 보면 현대차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카카오가 살짝 넘어섰고요. 네이버는 훨씬 많이 넘어섰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금융의 판이 바뀐다. 결제 송금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 지갑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화폐를 지금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CBDC를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모바일 어떤 송금 이런 쪽을 보면은 송금 규모 자체가 우선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모바일 송금 비중이 그 중에 90%를 넘습니다. 금액 비중으로는 한 89%, 건수로는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불 결제도 가능한 간편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그림들에 보시면 상품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금융이라는 것이 금융 별도의 별개의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런 오프라인의 쇼핑과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쇼핑들이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을 한다든가 아마존의 경우에도 아마존 스토어에 입점을 한다든가 하면서 간편 결제들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도 간편 결제. 그리고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푸른색 부분이 전자금융업자입니다. 빅테크들이 여기에 포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비율상 제일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나 또는 통신사 쪽보다도 훨씬 더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물건이 여러분 아마 아마존에서 책을 주문을 하면 며칠 내에 딜리버리 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런 과정에서 해외 결제도 가능한 이런 QR 코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특히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라인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이 제휴를 해서 일본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일본에서 출시를 했고요. BC카드, 유니온페이와 중국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겠죠. 왜 일본, 중국일까라는 생각을요. 그리고 이제 외환 송금 같은 것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핀테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핀테크 업체들 중에서 꼭 빅텍이 아니라도 토스는 있습니다. 여기에 빅텍이 아니라도 해외 송금업 진출이 허용이 돼서 많은 회사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송금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때는 그 모델이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개척되어 있고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지금 현재 크기가 큰 그런 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내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글로벌 마켓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말하자면 이분한 운동장에서 다른 나라의 빅테크들과 경쟁을 하는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픈 뱅킹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핀테크의 끝판왕 그래서 이제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 과연 1호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 플랫폼 사업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약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토스, 엔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쿠팡, 삼성페이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이버페이는 일본에서 라인페이 가맹점과 함께 결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일본 서비스를 출시했고 페이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삼성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6개국 미국 등지 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무시하고서는 절대로 빅테크가 제대로 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제 빅테크의 금융공습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빅테크 다 아시다시피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 플랫폼 기반이라고 하면 방대한 고객의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데이터를 AI에 의해서 잘 말하자면 분석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가져오고 또 이 컨슈머의 디맨드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빅테크입니다. 이군희 교수님 KMDI 자료에서 제가 아마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혁신성, 효율성,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지불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확장 중이고요.
여러 금융회사 등과 협력 및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재무적 안정성 및 건전성, 유동성, 운영 리스크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을 보시면은 미국은 구글, 아마존, 가파 또는 파항이죠. 그 다음에 야후, 자펜,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둥,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이 이제 하나금융과 합작을 해서 핀테크 업체 핑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테크들은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플랫폼 선정을 함으로써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발업자와 후발업자가 점점 격차가 확대돼야 갈 수 있는 특성이 있고, 특히 이것을 확장을 시킬 때는 보면은 굉장히 많은 M&A가 이루어집니다. 구글이 성장을 할 때도 1년에 100개 이상, 심지어는 2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M&A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 작은 기업들 또는 테크 기업들의 M&A가 그 기업, 그 분야의 어떤 인더스트리를 고사시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중소기업들 또는 스타트업들에게 직접 우리가 물어보면 가장 좋은 말하자면 엑시 플랜이 뭐냐, 망해서 나가는 거 절대로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다른 데와 연합을 하는 거, 그거 그다지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빅테크에 팔고 나가는 거, 제값을 받고 팔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가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런 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빅테크가 이 작은 기업들을 M&A 하는 거, 이것은 마치 그 작은 기업들을 고사하는 것 아니냐? 제대로 값을 쳐주면 됩니다. 제대로 값을 쳐줘서 받고, 그 말하자면 펀드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것이 이 토양을 그리고 생태계를 더 활발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테크핀. 근데 이제 핀은 아마 뭐 약간 핀테크는 약간 인터체인저블리 쓰이고 있는데요. 테크핀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IT 기업들이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 정보 기술은 자체 보유하고 있고요.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핀테크, 금융사에서 시작한 핀테크에 비해서는 금융사보다는 조금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보강이 돼야 되는데, 보안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을 보시면 FANG 또는 애플까지 이제 합해서 FANG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NC소프트, 이렇게 뭐 KNK, NK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시가총액으로 애플이 1조 5,800억 달러입니다. 달러.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2020년 7월 기준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약 1,900조, 삼성이 320조. 몇 배인가요? 6배인가요? 그 테크놀로지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의 6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빅테크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디벨롭드 컨트리, 신전 디벨로핑 컨트리에서도 이런 식의 빅테크 성장성을 가진,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나가서 소프트뱅크와 손정우와 손을 잡고 야후 라인 경업 통합을 추진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알리바바에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 가입자, 야후 가입자 5천만 중에서 페이페이, 야후페이에서, 그러니까 야후페이에 해당하는 페이페이 가입자가 1,900만 명, 라인페이 가입자가 한 3,700만 명.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죠. 왜 우리나라에서 하지를 못했을까요? 자, 중국 홍콩을 보시면은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요 홍콩 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지금 인터넷 뱅크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 번에 인가를 받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테크놀로지 기업 4개,
그다음에 디지털 파이낸스 기업 6개, 그리고 또 다양하게 뱅킹 또는 리테일, 인슈런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홍콩에서는. 그리고 요때가 그 홍콩에 굉장히 그 이제 저 홍콩 사태가 생겨서 여러 금융회사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데는 자기네가 아시아 허브가 되겠다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그 당시에 거의 10개 해당하는 인터넷 뱅크를 인가를 주었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네가 앞으로 홍콩 쪽에서 나오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디지털 뱅킹, 이 디지털 파이낸스 쪽에서도 아시아 허브가 될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빅테크, 여기 네이버는 말하자면 금융업은 하지만 금융사는 안 한다. 네, 카카오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약간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 무한인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한인수가 이 오히려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빅테크의 공습 시작 이렇게 되는데, 파이낸셜로 엔페이,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로 분사를 함으로써 이 미래에셋과 제휴를 해서 통장을 출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대출 요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 부분은 미래에셋과 현재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보험 진출 이제 2020년 9월 그때 말하자면 화두가 야마라 그러잖아. 그 기사의 제목들이 보험업계 폭풍 전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보험업계가 폭풍 전야인 이유가 오픈뱅킹의 기술, 그러니까 오픈뱅킹을 채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대출 시장에 진출해서 3.2% 정도의 최저금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쭉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통장 대출, 이런 식으로 플랫폼 투톱이 엄청난 금융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은행은 규모와 인지도와 자금 조달, 투자 여력이 좋은 반면 핀테크, 그러니까 순수 핀테크죠. 낮은 수준의 규제 또는 IT 기술에 약간의 강점이 있는데, 빅테크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식의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4대 금융그룹을 다 합한 시총보다 네이버의 시총이 더 큽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있고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이 핀테크를 보면 현재 중국, 인도, 러시아, 남아공 이런 쪽보다도 지금 11위 낮습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 1개, 중국은 22개, 미국이 21개. 인 반면, 근데 중국 후run이라서 이게 미국이 아마 좀 더, 그러니까 이 핀테크 유니콘 기업 수가 제대로 집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주목할 핀테크 기업 엔트 파이낸셜 1위, 그랩 파이낸셜 2위, 3위 징중 파이낸셜입니다. 보면 1위, 2위, 3위. 우리나라는 토스가 지금 현재 29 유일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뱅크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일본의 경우는 은행과 비금융 기업이 공동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비금융 그룹들은 원래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 컨슈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베이스를 통해서 금융그룹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므로써 한 5년 이내에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금융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방식을 장려를 하고 있고요. 유럽은 은행의 자회사 형식, 미국은 비은행 금융기업과 비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설립을 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활발하게 됐다가 망한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자펜네트, 세븐일레븐이죠. 소니, 라쿠텐, SBI 주신, 이온, 지분, 다이와 넥스트. 그래서 이 설립 초기부터 ICT 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모회사의 역량을 활용하고, 또 IC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 기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AI 사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 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ATM 네트워크, 자기네 핵심 역량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온은 대형마트인 이온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미신 SBI 증권과 연계를 했고요. 중국도 역시 이 지금 인터넷 뱅크가 굉장히 활발한데 처음에 당초에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대출, 농촌 대출, 그다음 농촌 결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 가면, 중국 농촌에 가면은 은행 계좌조차도 없는 그런 말하자면 인민들이죠.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은행의 서비스를 이런 핀텍의 그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통해서, 또는 엔트 파이낸셜, 말 그대로 진짜 개미 금융이죠. 엔트 파이낸셜이 바로 그 컨셉을 이름 자체에다가 넣었고요.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한 8% 제가 이제 다른 오케이전으로 그 엔트 파이낸셜에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이런 민간 그룹을 자기네 회사에 들인 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벽면에 한쪽 면에 이제 자기네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그런 보드판이 있었는데 사진은 전혀 못 찍게 했고요. 한 8% 정도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한 8만 개, 9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돌려서 몇 분이면은 그 사람의 은행 계좌조차도 없는 사람의 그 신용 정보, 신용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걸 P2P 또는 클라우드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 거기에 마진이 생기게 하고,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나 많았고 중국에서는 아마 반 이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기도 있었고 망했고 하지만 이제 엔트 파이낸셜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캐피탈 원, 여기도 보면은 5만 명 중에 2만 명이 IT 인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점포는 한 카페 2개 정도만 해서 고객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다 말하자면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미국 8대 은행으로, 처음에 모노링크 뱅크였었는데 20년 만에 8대 은행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자,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제가 그냥 키 포인트,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자본금 확충 문제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있으면 5년 이내 위반이 있으면은 논의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카카오도 그랬었고 카카오뱅크도 그랬고 K뱅크도 한참 동안 그 후에도 중단이 돼서 정말 사업을 접어야 되느냐 이런 탄식까지 나올 정도로 가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안착을 했고요. 토스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논의 중입니다. 그 이유가 이 순수 핀테크에서 시작한 인터넷 뱅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점검을 한다, 이런 것이죠. 자, 심사, 토스는 본인과 심사만 4개월째.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인터넷 뱅크들이 성장을 하고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글로벌 인터넷 뱅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익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 해외 유사 산업 분야 출자 형태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 또는 기업적인 면에서의 고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질주 한번 보시죠.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K뱅크도 이제 말하자면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제가 21년 거를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자, 정상화 일지. BC카드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함으로써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BC카드가 34%,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이 한 10%를 가지고 NH와 함께 증권 서비스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증권 서비스를 NH를 통해서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K뱅크 성장, 네. 그다음에 이제 수신액도 굉장히 커지고 여신 잔액도 지금 고객 수도 보면은 한 400만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 그다음에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서 모기업 연계 영업이 어렵습니다. 일본이 5년 만에
일본이 5년 만에 다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거는 그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아주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체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초기 수익 기반의 취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고 있고요. 과도한 자본금 부담이라든가 과도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이걸로 거의 K뱅크가 고사할 뻔했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나라 ICT 기업들이 네이버 페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갈까? 물론 돈도 있겠죠. 하지만 규제를 피해서입니다. 이거는 인다이렉트 국부 유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일자리도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필요하다. 이게 MS사의 빅데이터 저장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요. 더 키우기 위해서 이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빅테크들은 이런 기업들하고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빅데이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빅브라더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글로벌한 환경에서 생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시장 전망에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마 이게 2019년, 20년 지금 현재 이제 인간성 우선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 아직 이제 법은 아니고 이제 윤리 기준을 만들어내서 이런 구글의 7가지 AI 윤리 원칙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들의 어떤 스탠다드와 많이 컨버지를 하고 맞춰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빅테크와 기업 생태계의 미래. 지금 보면은 갑자기 커지는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약간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이 되는 거 아니냐, 이 공룡이 작은 기업들을 밟고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니게 만들어야 되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구글세, 아마존 고는 이제 아예 자신이 추가 확대를 자제를 했고요. 페이스북 스캔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에피소드 등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정위가 한국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하겠죠. 이런 것 외에도 소비자로서 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디지털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른 이제 보통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 생태계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단기적 측면에서는 언택트에 최적화시키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더 잘하게 해서 소비자의 니즈가 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 고객 접점 대응이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바일에서 물건 사고 거기서 바로 결제가 되게, 이것이 이제 어떤 빅테크들의 금융산업 쪽으로의 진출과 맞물리는데, 이 접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기업들도 해야 되고요. 이 소비재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필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 아마 이 테이블은 여러분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가총액 10위인 기업들이 17년에는 엑슨모빌, 그 다음에 제너럴 GE, 시티그룹, AT&T 이런 그룹들이 막 게스프롬, 러시아의 그 가스 회사죠. 토요타 있었는데 2020년 1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앞에 위에 7위가 다 테크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앞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소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설명 의무에 매우 치중되어 있는, 아마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고 뭔가 금융 서비스 받으러 갔을 때 앉아서 한 5분 10분을 설명을 계속 들어야 되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런 시간을 가진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 금융의 방향이 있고요. 자, 요게 지금 현재 제가 그동안엔 금융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은 밸류 체인의 가장 끝단에 있고 뒤로 넘어가 보면은 결국은 그 스토어를 통해서 상품들이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대금 결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 어떤 소비자 접점에서 그러니까 편하게 하기 위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지금 핀테크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뒷단에 백오피스죠. 우리 소비자들로서는 잘 알 수 없는 이쪽 부분에서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테이블 제가 그 김영경 박사님이 발표하신 거에서 그대로 따왔는데요. 김영경 박사님의 그 어떤 의견에 의하면은 지금 말하자면 빠른 변화 이동성, 양면 시장, 멀티호밍, 군집 시장, 탈영토성, 망영향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시장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락인이 된다기보다는 여러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말하자면 쇼핑할 수 있는 채널들이 더 많아진다는 면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공용이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함께 말하자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회사들이 그리고 글로벌 컴페터티브니스 국제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뭐 금융이나 어느 특정 산업이 아니라 전 산업에 관련성이 있고 여기서 특별히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과연 이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이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나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의무 제출 이것도 지금 포털에서 뉴스 배치 알고리즘의 의무 제한 법안 관련 노는데요. 지금 뉴스 배치가 편향적이라는 그것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을 제출해라. 과연 이런 것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리퍼커션,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글로벌 어떤 포탈에도 적용이 되는가, 이런 논의가 없이 그냥 말하자면 의무화 된다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개념을 명시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나온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용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께 사는 사회, 함께 누리는 어떤 혜택 이런 것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근성 보장을 장애인 고령자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로 말하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향상.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규제를 하나 들여옴으로써 사전 규제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 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더 높이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윈윈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해 놓는 포지티브 규제와 하면 안 되는 것만 빼내는 네거티브 규제 중에서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을 때에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 규제 당국도 모르고 기업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언서튼티가 있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놀이터처럼 놀면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재작년에 싱가포르를 갔을 때 거기 규제 당국에서 자랑을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는 그 말하자면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좋은 놀이터를 만들고 이 토양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익스프레스 샌드박스,
말하자면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샌드박스를 설계할 것인가를 하기에는 또 시간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프레스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맞으면 여기에서 놀아라. 그리고 너희가 필요한 거를 얘기해라. 우리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규제나 또는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 익스프레스 샌드박스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방문을 했을 때 정말 부러웠고, 그런 나라가 결국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는구나. 그리고 싱가포르는 이미 금융 허브로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금융 허브로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갈 때도 패닉하지 않고 그 자기네가 했었던 그 규제의 모델을 바로바로 말하자면 적용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더 좀 모디파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규제의 어떤 패러다임과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의문을 남기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생태계의 미래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제2주제 탄소와 경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익대학교 경제부의 유정민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 앞에 내용을 더 듣고 싶었는데, 핀테크 하셔서 제가 또 최근에 투자한 네이버나 카카오 계열의 암호화폐도 혹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또 K뱅크 얘기도 나오고 해서 아주 귀담아 들었고, 사실 발표보다 그게 더 재밌네요. 저는 오늘 그 주제가 기업 친화적 규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권, 제가 이제 주로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그런 규제 쪽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갖다 기존의 환경 규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환경과 그런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는 규제지 어떻게 기업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환경 경제학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규제 분야를 갖다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사실 탄소 배출권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갖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탄소 배출권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탄소 배출권이 있으면은 이것은 최근에는 예전부터 금융 상품으로서 이미 자산으로서 거래가 된 바가 있었고, 또 회계 처리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이제 기업 부채로서 언젠가는 그 배출권을 갖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그 배출권을 정부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채로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같은 그런 환경적 측면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부담 가지 않게 이걸 갖다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저는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규제도 항상 규제가 이제 사회적 그런 환경 측면에서의 그것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가 또 염두에 둘 것이 정치적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규제도.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이 배출권 거래제도 그렇고 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업 경영 측면에서의 계속 이제 부담을 주고, 그 수용자 규제 수용자 측면에서 계속 좋지 않은 평가를 들면은 사실 그 규제는 심판의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규제 자체를 갖다 이제 때린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기업 친화적으로 이거를 갖다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 경영 분야에서 포터 가설이라고 하죠. 이제 환경 규제를 통해서 환경 규제가 이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새로운 그런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업 기회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도 향상시키고, 그래서 이 포터 가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있다 하면은, 우선 이러한 큰 이제 가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연구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뭐 친환경적인 산업을 갖다 육성시켜서 뭐 기업들에게 뭐 새로운 그런 사업 기회의 확대를 주고 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반면에 실제로 실제 규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갖다 억압하는 그런 결과도 많을 거기 때문에 상반기 결과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ESG 이제 열풍이 불고 있죠. 전 이제 ESG 이전에도 CSR 이제 부터도 이제 열심히 이제 그걸 갖다 연구를 했었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CSR에서 이제 ESG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게 환경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됐다 뿐이지 이게 뭐가 틀리지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저 같은 이런 환경이나 에너지 쪽을 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연구 주제를 하더라도 ESG라는 그런 꼬리표가 들지 않으면은 이 펀딩을 따기가 힘들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런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갖다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출권 거래 제도 당시에 이제 그때가 2015년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를 하겠다. 2010년 이전이죠. 2008년인가요? 9년인가요?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를 하겠다라고 할 때도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토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의무 감축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시 이제 행정부에서 이걸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녹색 성장이다. 이것도 우리가 규제를 갖다 도입하면서도 성장을 갖다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환경 규제를 갖다 들고 나온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회색 산업이 있고 녹색 산업이 있다.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이런 규제를 갖다 통해서 회색 산업을 이렇게 밟음으로써 일종의 이제 이제 긍정적인 의미 있어의 풍선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녹색 산업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배주권 거래제는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녹색 산업의 그런 사업성을 구체적인 사업성을 부여를 합니다. 이제 가격에 있어 이제 가격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지원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성을 갖다 창출해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래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배출권 거래제를 갖다 했을 때 뭐 기업 가치가 이제 어떻게 된다 뭐라는 그런 연구가 실제로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제 뭐 이제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논문을 퍼블리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딱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실제로 이제 이러한 강한 이제 환경 규제가 이제 주어질 경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제 그런 녹색 친환경 분야로서의 이노베이션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념으로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뭐 아주 수없이 많은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건 이제 상위에서 이제 대한 상위에서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을 뭐 최근에 2020년이네요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계획 기간 동안 점차 지금 3차 계획 기간에 이제 들어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가 이제 점점 규제는 세져가는데 규제가 세져가는 건 사실은 가격 지표가 감축 투자에 점점 사업성을 더 주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축 투자 계획이 오히려 더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감축 투자 아이템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연 지금 뭐 많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이나 다른 뭐 유럽이나 이제 그런 미국에 비해서 이미 감축 투자 그런 수단을 갖다 이미 많이 써서 최고의 효율성을 갖다 이미 달성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뭐 더 하라는 거냐 이제 뭐 그런 사실은 이제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축 아이템이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감축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격대별로 이제 감축 아이템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직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감축 아이템 중에서 이제 사업성이 확보되는 그런 감축 아이템에 이미 나올 만큼 아직 가격 수준이 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가면은 좀 더 사업성이 좀 더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뭐 투자자금 뭐 이건 뭐 배주권 가격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배주권 거래제에서는 당연히 기업이 감수해야 될 그런 양적 그런 규제 정책에서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배주권 가격 급등락 이거는 배주권 거래제에서 이제 좀 이따도 이제 탄소세나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겠지만 배주권 거래제라는 그런 특징인 이제 양적인 확실성을 담보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가격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제도 내에서의 감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대한 상의에서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참여 기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담당자분들이 그 조사를 갖다 이제 이렇게 설문을 갖다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담당자분들은 이제 가격의 급등락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이제 오늘 배추권을 샀는데 배추권이 다음 주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그럼 그 책임져야 돼요. 그거 왜냐면은 좀 더 싸게 막을 수 있었는데 환경 규제에 대해서 싸게 막을 수 있었는데 더 비싸게 막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배추권, 온실가스 그런 배추권 거래제 같은 것들이 그런 환경 그런 대관 담당, 하면 환경 규제 담당 그런 업무에서 그 부서에서 그걸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걸 뭐 트레이딩, 그러니까 배추권 거래제는 사실 트레이딩인데 트레이딩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돼. 이거 주식같이 이제 뭐 주식 그런 게시판처럼 놓고 이걸 갖다 투자를 하고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전반적인 그런 배추권 거래제에 대한 이제 시각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배추권 거래제를 포함한 이제 각종 온실가스에 대한 그런 규제 체계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2015년부터 19년 계획 기간 중에 탄소 시장에서의 가격은 이제 많이 상승했습니다. 많이 상승했지만 기업들이 과연 이거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이제 이런 이제 연구가 많았죠. 실제로 이제 연구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기업의 그 피해가 입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입증이 되지 못한 이유가 이제 기업에서는 항상 그러죠. 이런 강화된 그런 할당 정책이라든지 국가 감축 목표가 결국에는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려면은 배추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기피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될 물량이 해외로 이전되고 그래서 국내에서 고용이 줄어들고 그만큼 시장 자체가 위축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통념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게 연구 결과로서 나오지가 못했어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탄소 누출이라고 합니다. 탄소 누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탄소에 대한 감축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근데 이웃 국가나 다른 이제 그런 개도국이라든지 감축 그런 의무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배출권도 사야 되고 뭐 각종 우리나라 제조업 위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이웃 국가에서 그거 다 생산하면 그렇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이건 이제 카본 헤븐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우리 텍스 헤븐처럼 카본 헤븐 국가로 그거다 이제 생산 시설을 갖다 이전을 하는 그런 유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걸 갖다 카본 리키지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감축을 갖다 이제 강요할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몰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탄소 누출로 치면은 이제 하나가 무역적인 채널. 우리 이제 직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직구 같은 거. 직구 같은 거 할 때 직구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일반적인 무역도 그렇죠.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을 거래제 하에 탄소에 대한 배출에 대한 부담을 갖다 안고 있는 그런 기업은 생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카본 헤븐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런 물품은 아무래도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입품을 더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적인 측면에서의 탄소 누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투자 누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카본 누출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너무 이제 탄소 배출권 이제 구매에 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을 뽑아다가 이제 카본 헤븐 국가에다가 거기다 심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이전되는 현상.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연구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CG 모델이라든지 그런 일반 겨냥 모델을 갖다 이용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예측이 사실 되지 않습니까? 생산 단가가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무역적인 측면에서의 투자 측면에서의 이제 해외 유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맨 끝에 컬럼 보시면은 대부분 탄소 누출률, 그러니까 해외로의 그런 자본 유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근데 상식적으로 저도 연구자지만 무역을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국산 카본 헤븐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쓸 것이냐, 이제 국산품을 쓸 것이냐, 배출권 거래제 하에 있는 어떤 거를 물건을 갖다 쓸 것이냐라는 그런 판단에 대한 그런 그 팩터가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퀄리티, 그런 가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그 요인을 잡아내기가 사실상 저도 이제 경제학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실증 분석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이후에 이게 탄소 누출, 무역적인 측면에서 누출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투자 측면에서의 그런 생산 시설 유출이 있다, 이게 잡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거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이게 됐다는 게 없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거 갖다 기업들에게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그런 이제 부담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도 저도 경제학을 하지만 연구 결과도 실증 분석 결과는 100% 믿을 거는 안 된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그런 탄소 국경제, 탄소 국경 조정제, 탄소 그런 관세라고 하죠. 그걸 갖다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진짜 도입을 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그런 물품들은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그만큼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데 해외에서 생산된 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카본 헤븐 국가에서 이제 생산된 건 우리가 막겠다는, 무역 장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제 크게 이게 특히 이제 어디서 이제 이슈가 됐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정부 주도의 그런 경기 진작 차원에서, 그다음에 그런 이제 녹색 성장 차원에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아주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하고 있죠.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경기 진작을 시켰는데 이게 다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사실은 이제 싼 게 좋다고 다 해외 물품을 산다든지 경기 진작의 효과가 다 해외로 흘러나가 버린다. 그거는 안 될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린 뉴딜의 패키지로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세를 갖다 지금 들고 나온 상태이고 사실은 그린 뉴딜과는 사실 그래서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그런 인식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세는 예를 들어서 탄소 집약적 산업이 이제 해외로 나가겠다, 이제 이런 거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막을 수 있죠. 투자 유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품 그런 무역 측면에서의 유출이라든지, 특히 그런 기후 정책을 갖다 주도하려는 국가가 이제 그런 이제 많이 이제 이런 걸 다 차용할 수밖에, 이런 걸 다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갖다 이제 맨 아래에 나오지만 카본 보드 어저스먼트를 갖다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트랙티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업인들에게 자 우리가 우리 시장을 갖다 이제 보호해 줄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그런 경쟁을 갖다 평준화시키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후 정책은 사실 그야말로 이제 규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좀 더
politically acceptable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특히 이제 탄소 가격제를 갖다 이제 강하게 시행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 그래서 수입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이 그런 장벽을 갖다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배출권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배출권 가격이 이제 지금 2만 원 이제 언저리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생산되는 물품들은 이제 뭐 대략 한 5만 원 정도의 뭐 50유로 정도의 그런 톤당 가격이 부여된다. 그럼 한국은 그러면 2만 원이야? 그러면은 한국은 수출을 할 때 너희들은 한 차액, 그러니까 대략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대략 한 3만 원 정도를 갖다 부담을 해라. 한 이런 식으로 탄소 국경이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출권 가격도 배출권 가격은 사실 전 세계 국가에서 유럽이 50달러고 우리나라가 뭐 20달러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유럽에 컨버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국가별로 할당된 쿼터가 따로 있고 감축 목표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은 실제로는 온실가스 1톤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는 같지만 각 국가 간의 그런 감축 부담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은 다른 게 맞고요.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탄소 국경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배출권 가격이라는 게 이제 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2023년까지 이거를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를 이제 도입할 것이다. 아마도 유럽이 도입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막상 이제 이거 갖다 우리나라 시장도 막상 보호해야 될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위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경제학자 측면에서는 이제 이것도 쉽지는 않다. 왜냐면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또 굉장히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배출권 가격이 굉장히 이제 uncertainty가 굉장히 많고, 또 각 국가 간의 이제 그런 배출권 가격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걸 갖다 어떻게 맞출 것이냐. 또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좀 유럽이 이제 나서면서 조금 이제 불식된 것 같긴 한데, 이제 WTO에서 보호주의 관세를 갖다 금지하고 있는데 탄소 국경세가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이제 각 국가마다 배출권 거래제가 그 시스템별로 굉장히 틀립니다. 이제 어떤 나라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할당, 이제 배출권을 갖다 이제 다 유상할당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갖다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유상할당 비중이 한 10% 이제 그 미만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국은 배출권 가격이 만약에 뭐 30달러 갔다고 합시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 무료인데 우리는 유상으로 기업들한테 주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러면은 사실상 무상할당이 보조금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또 조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유무상 정책에 따라서도 배출권의 유무상 정책에 따라서도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가 영향을 같이 연동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상할당을 이제 수출 주도 기업들에게는 좀 무상할당을 다 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이제 뭐 생각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각 분야별 우리나라도 이제 각 섹터별로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발전이다. 그럼 발전 같은 부분은 해외로 도망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사실 이제 배출 감축 그 부담을 더 줍니다. 뭐 수송도 그렇고 뭐 이런 쪽은 더 주는데 산업 같이 이제 탄소 노출에 이제 영향이 이제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주고, 하여튼 이렇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의 이런 할당 정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탄소 국경세가 그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MRV, 그러니까 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배출량의 그런 측정과 그런 검증에 대한 시스템도 이제 한국은 굉장히 이제 신뢰를 갖다 받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국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출권의 그 등급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배출권 종류는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말고도. 근데 그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탄소 배출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배출권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그런 검증 절차에서의 그런 국가별로 저도 이제 뭐 그런 개도국에서의 그런 탄소 배출권 하면은 이걸 과연 믿겠느냐, 거의 뭐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그런 해외에서 그럼 싼 배출권을 갖다 계속 만들어서 그럼 들여오면 되는데, 그러면 뭐 이게 만약에 정말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환경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싸다고 무조건 사면 이제 사실 국부 유출 논란도 있고 이제 그런 국부 유출을 갖다 해가면서까지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지구에 도움은 별로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국가별 그런 탄소 누출 말고도 그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70%에서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한 20% 있는데 이제 1차,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거래제 성과를 갖다 분석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가 잘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도 뭐 예외적인 그런 과징금을 맞은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정부가 정한 캡 이하로 배출을 갖다 막았습니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2020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배출 목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의 배출 목표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배출한, 즉 국가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거죠. 왜 실패했느냐? 80%를 차지한 배출권 거래제는 성공을 했는데 왜 실패한 거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단언컨대 산업 간의 탄소 누출, 즉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의 그런 탄소 누출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그거 갖다 규제를 받기 싫어요. 그러면은 그 사업장을 쪼개는 겁니다.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 이제 규모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배출권 거래제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건 이제 감축이 예를 들어서 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상수의 배출권이라고 해서 이제 배출권 할당 부분에 팔아먹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가 됩니다. 당연히 나중에 의무보다는 당연히 권리가 좋죠. 그래서 산업 간에도 이렇게 탄소 누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9년간의 그런 배출권 거래제의 그런 커버리지다 이런 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3차 국가 할당 계획 보고를 통해서 해봤더니 현격하게 지금 뭐 전환 부분, 그러니까 발전 부분입니다. 전환 부분, 산업 부분 다 높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건물 부분과 수송 부분은 몇 프로입니까? 10%가 되지 않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거의 들어와 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국가 감축 목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제 사실은 이제 건물하고 수송 부분은 이제 배출권을 갖다 이제 팔아먹기만 하고 실제로는 이제 감축 의무를 갖다 거의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셈이죠. 3차 계획 기간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약간 사전적 커버리지였고, 사후적 이제 2차 계획 기간. 그리고 3차 계획 기간 사전적 커버리지를 갖다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역시 이제 그런 건물과 수송 부분은 여전히 배출권 거래제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이걸 갖다 우리가 막아야 되냐? 어떻게 보면 이제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제 진지하게 이걸 생각하고 이제 정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탄소세 논의가 재점화가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배출권 거래제에는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말고 이제 배출권 거래제 말고 이제 탄소세를 내면은 그냥 내가 배출한 만큼 그걸 다 내면 되기 때문에 그냥 행정 비용과 이행 강제 비용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탄소세가 지금 도입될 계획입니다. 탄소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지금 뭐 부처 간에 그런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탄소세도 그런 부과 대상 우리도 그런 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낼 때 그런 공제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제제도가 탄소세에도 과연 있을까? 또 사실 저는 의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요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치적 수용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낮은 요율로 책정돼야 될 것 같은데 낮은 요율이면서 낮은 요율일 경우에는 사실 그 비할당 부분에서 그 탄소세를 내기보다는 죄다 감축을 해갖고 할당 부분에 팔아먹어서 여전히 그런
그런 업종 간의 탄소 노출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발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배추권 거래제에서도 그런 양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러니까 배출량, 그러니까 배추권 총량을 얼마나 줄 것이고 그런 가격 지표라고 쓰이는 그런 과징금을 갖다 얼마나 줄 것이냐라고에 대한 그런 어떻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이제 그것도 이제 최적 조합이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국 코리안 이코노미 리뷰에 이제 실렸었던 논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배추권 거래제에서도 이제 무상할당,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할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할당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배추권 거래제도에서의 그런 정치적 수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스파든 교수가 말했듯이 무상할당이라는 것은 배추권 거래제의 정치적 수용성 확보 수단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점차 유상할당으로 점점 이전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고 배추권 거래제가 이제 유상할당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이제 배추권을 갖다 이제 우리가 공짜로 받던 걸 이제 돈 내고 정부로부터 사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이제 가중될 것이고요. 사실 배추권의 총량만큼이 우리나라 국가 감축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할당이라는 것 자체가 배추권의 감축을 유도하진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물론 이제 배추권을 갖다 할당받는 기업에서 정부가 이제 이거 갖다 돈 주고 사라라고 하면 당연히 평균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업종 전환이라든지 그런 걸 유도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만큼 그 유상 할당으로도 그만큼 배추권을 갖다 줄여갖고 시장에서 사는 게 어떠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강한 조정 개수를 준다든지 이제 산업 부분에 여유를 주는 식으로 배추권 거래제의 그런 정치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야지 산업계의 반발을 갖다 무마하면서도 국가 감축 목표를 갖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배추권 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정부로 그런 유상할당의 자금이 넘어가서 이것도 어떻게 정부가 또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재정 만들부터 시작해서 정부 주도의 모든 사업이 과연 기업이 감축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 큰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유관 제도,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제도, 이것도 역시 뭐 배추권 이제 신재생을 갖다 이제 의무적으로 생산해라. 이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런 것들도 배추권 거래제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건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운영에 있어서 이제 뭐 기업들에게 최대한 이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환경적 측면 그런 배추권 거래제의 인테그리티 측면에서 중복으로 인정되면은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아리백 제도 이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환경공단 같은 데서 이제 녹색 프리미엄제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런 자가용 그런 보급 사업, 태양광 보급 사업이라든지 국가 REC라든지 그런 FIT 실적 같은 거로 이미 소화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배추권 거래제에서도 이거를 중복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사실상 이런 추가성, 그러니까 아리백에 의해서 순재생에너지 순증이 일어나는 거라고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추권 거래제나 이제 여러 환경 제도도 사실상 사회적 자본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인식, 우리의 모든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되면 이러한 규제도 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상호 그런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모든 간 협상 과정에서 이제 도출된 그런 우리의 그런 협력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틀이거든요. 이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배추권 거래제, 각종 에너지 환경 규제도 역시 이런 것도 또 기업 경쟁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갖다 감안해서 규제의 그런 정치적 기반을 갖다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규제를 갖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막판에 조금 빨리 했는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익대 경제학과 유정민 교수님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소 약간 조금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브레이크를 할 텐데요. 당초에는 한 20분 정도 브레이크를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10분 정도만 브레이크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계상 저희가 커피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 물 마시고 4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시 10분부터 그 토론 세션으로 갈 텐데요. 토론은 우리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기영 교수님,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을 맡으셨고요. 이번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셨고 이번 공동학술 대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박기영 교수님, 박기영 사무국장님께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제 소개가 늦었는데 저는 한양대 이웅희 교수입니다. 브레이크 후에 사회는 박기영 교수님께 맡기겠습니다.